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주열국지라는 중국의 역사소설의 픽션과 넌픽션을 구별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쓴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해설하고 보충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1장 패자를 기다리며 제2절 소패 정장공 1. 정나라 공숙단의 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명의 춘추자전, 유향의 30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나라는 지난날 호경폭동 때 채땅으로 쫓겨났던 주여왕의 막내 아들이자 주선왕의 이복동생인 우, 즉 정환공이 주선왕 22년인 기원전 806년에 항림을 분봉받아 세운 나라입니다. 기원전 773년경 정환공은 주유왕이 포사를 총애하는 등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민심이 이반되자 자신의 봉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환한 중에도 제수, 낙수, 황하, 영수의 중간지역이 안전하고 게다가 그 지역에는 큰 나라라 해봐야 객나라와 회나라밖에 없다는 백양보의 충고에 따라 객나라 제후를 위협하고 회나라를 침공하여 은, 패, 보, 의, 역 등의 땅을 얻어 이를 정나라에 편입하고 이곳을 신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한공은 회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회나라의 인재들을 파악한 후 이들의 관작과 성명을 기재한 것을 성문 밖 단 아래에 묻고는 그 주변에 이들이 맹약한 것처럼 여기저기 빗자국을 남겼습니다. 회공은 정한공의 음모를 모른 채 자기 신하들 중에 정나라와 내통한 자들이 있다고 오판하고 명단에 적힌 인재들을 모조리 죽였는데 이때 정한공이 회나라를 쳐서 손쉽게 회나라를 점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손으로 코푼격이고 방간지게를 쓴 것이었죠. 이후 정한공은 견융이 침공했을 때 주유왕을 호위하다가 전사했고 굴돌이 2대 정무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객과 회를 완전히 차지하여 땅을 넓히고 세를 확장하는 한편 도읍을 낙양과 가까운 신정으로 옮겨 주나라 왕실의 경사직도 맡았습니다. 정무공은 기원전 761년에 신나라 제후의 딸 강씨, 즉 무광과 결혼했는데 무광은 기원전 757년에 장남 오생을 낳았고 기원전 754년에 단을 낳았는데 오생을 낳을 때 난산했다고 하여 무광은 평생 오생을 싫어하고 단을 편애하였습니다. 무광은 편애가 극심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무공에게 비록 단이 차자이지만 현명하며 제후감이라고 칭찬하며 단이 군의를 이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정무공은 오생은 장자로서 아무런 흠이 없는 데다가 적서와 서열을 근거 없이 흔들면 공실이 불안해진다며 무광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단에게 공성을 시급으로 주었는데 이에 단은 공숙단으로 불렸습니다. 단이 공숙단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하여 동주열국지 제4회에서는 정무공 때 공성을 시급으로 받아 공숙단으로 불렸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단이 반란 때 공성으로 달아났다고 하여 공숙단으로 불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기원전 744년에 정무공이 죽자 세자 오생이 정장공이 되었고 주나라 왕실의 경사직도 이어받았습니다. 기원전 743년 정장공은 무광의 간청에 따라 동생 단에게 신정보다 큰 경성을 봉하고 경성태숙이라 했는데 이 같은 정장공의 처사에 대하여 정나라 정경, 제족 등 신하들은 두 임금을 모시는 격이라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장공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후 정장공은 공숙단의 위협이 고조되고 신하들이 이를 걱정할 때마다 겉으로는 옳지 못한 짓은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잠시 기다려봐라 라며 태연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족은 정장공의 심중을 읽고 있었습니다. 공숙단이 경성으로 떠날 때 무광은 공숙단에게 경성에서 힘을 길러 거병하라. 그러면 신정에서 내양하겠다며 반역을 부추겼고 공숙단도 정나라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공숙단은
경성이 당도하여 경성을 잘 다스리는 한편 자기 봉업과 가까운 언땅과 너면까지 자기 봉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냥한 다음에 군사훈련을 했고 성곽과 병장기를 보수하고 양초를 비축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공숙단의 행동은 일반적인 신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4월 상경공자연은 공숙단의 움직임에 대해 정장공이 태연해하자 정장공과 독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은 상감의 난을 예로 들며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거늘 어찌 형제의 정에 연연하냐며 직언하고는 이어서 나라를 공숙단에게 주고자 한다면 나는 그를 섬기겠다. 그러나 그에게 나라를 줄 마음이 없다면 그를 제거해야 한다 라고 압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장공도 공숙단의 의도를 어찌 모르겠느냐. 그렇지만 확정이 없다. 그의 행동을 모른 척하는 것은 그가 반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때 문죄해야 신하와 백성, 특히 어머니 무광이 승복할 것이다 라며 그제야 심중을 드러냈는데 이 모습이 정장공의 참모습입니다. 제족은 정장공은 신하들 앞에서는 결코 본심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꼭 그의 본심을 알고 싶으면 독대하라고 여에게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삼감의 난은 주승왕이 어려 주공단이 섭정할 때 주공단이 왕위를 찬탈할 것이라고 의심하여 주공단의 동생들인 관숙성과 제수도 등이 기원전 1040년부터 1038년까지 일으킨 난을 말합니다. 정장공과 공자에는 공숙단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하고 계책을 세웠습니다. 계책에 따르면 첫째, 정장공이 주왕실에 입조한다며 신정을 비우고, 둘째, 정장공이 신정을 비울 무렵에 연은 미리 경성부근에 군사를 이끌고 매복했다가 공숙단이 신정을 치르고 경성을 떠나면 그때 경성을 빼앗아 공숙단의 뒤를 끊고, 셋째, 정장공은 낙양으로 가는 채 하다가 너면방면으로 해군하여 여우와 함께 공숙단을 협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반역의 마당을 만들어준 후에 소탕하려는 것이었죠. 정장공이 주왕실에 가기 위해서 신정을 비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무광은 때가 왔다고 기뻐하며 공숙단에게 5월 초순에 거병하라는 밀서를 보냈고, 공숙단도 5월 5일에 신정을 칠 것이니 내응할 장소를 알려달라는 요지에 답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무광의 밀서를 지닌 신복은 4월 하순에 여가 매복한 군사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연은 정장공의 신복을 무광과 공숙단의 신복인 양 꾸며 무광의 밀서를 공숙단에게 전하게 했고, 공숙단의 답서를 받아 무광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정장공은 밀서와 답서를 다 보고받았고 서신 운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모자에게 보냈던 거였죠. 한마디로 무광 모자는 반역하겠다고 정장공에게 보고한 셈이었습니다. 정장공은 작전에 따라 신정을 떠났고 연은 병거 200성을 이끌고 경성 근방에 매복하였습니다. 한편 공숙단은 자기 군사만으로는 신정을 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위나라 군사의 지원을 받고자 아들 공손할에게 뇌물을 들려 위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후 휘하 군사를 소집하고 주공의 명령으로 신정을 지키러 간다고 속이고는 군사를 이끌고 신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성이란 서주와 춘추 전국시대의 병거 또는 전차를 세는 단위인데요. 1성에는 말레필, 갑사 3명, 보졸 72명으로 구성했는데 병거 200성이면 갑사 600명, 보병 14,400명, 총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의 군사 규모와 관련하여 제나라 제왕공 때에는 1성을 소용이라고 하여 50명으로 구성했고, 초나라 초장왕 때에는 자광과 우광 편제에서는 병거 1성이 통상 병거 2성 규모에 달했으며, 자전노민공 2년조에서는 제왕공이 아들 무유에게 병거 1성당 10명의 갑사를 배속케 하여 군사를 이끌게 했다고도 기록하는 등 편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성 부근에서 매복하던 연은 공숙단이 경성을 떠나는 것을 보고 먼저 일부 군사를 장사꾼으로 변장시켜 경성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들은 성안을 조사한 후 성안에 군사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성루에다 방어하고 성문을 열었는데 여의 군사는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여는 거리에 방문을 붙이고 성내 혼란을 진정시켰습니다. 방문에는 정장공은 우애와 효성이 지극하나 공숙단은 형의 은혜를 잊고 반역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숙단은 신정으로 향하다가 경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경성으로 회군하여 경성 탈환 계획에 몰두합니다. 경성을 잃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러나 경성 부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반란군이 된 것을 인지하고는 태반이 달아났습니다. 공숙단은 크게 낙담했지만 언땅에서 재기하리라 결심하고 언땅으로 달아나는데 이미 정장공이 언땅마저 접수했다고 하자 참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숙단은 다시 용기를 내어 공성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러 올 위군과 합세하여 다시 한번 정장공과 맞붙을 생각이었죠. 그러나 기다리던 위군은 오지 않고 추격해온 정나라 군사에게 공성마저 포위되자 공숙단은 자결하였습니다. 공숙단이 죽은 시기와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4회에서는 공숙단은 난이 실패하고 공성마저 함락되자 기원전 722년경에 자문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세가와 자전 노원공 원년조에서는 공숙단이 난이 실패하고 언땅마저 무너지자 언땅에 머물던 공숙단은 자결하지 않고 공땅으로 달아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위강숙 세가에서는 공숙단은 형을 쳐서나 실패하자 위나라로 망명하여 주와 교분을 나누었고, 기원전 719년에 공숙단은 송나라, 진나라, 채나라에게 정나라를 쳐달라고 요청하여 삼국이 이를 수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좌전 노원공 11년조에는 기원전 712년에 정장공은 나에게 아우가 있으나 서로 화목하지 못하여 그가 이리저리 떠돌며 얻어먹게 하고 있다라고 수려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아우는 공숙단으로 보이며 이로 보아 공숙단은 난 직후에는 죽지 않고 최소한 기원전 712년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숙단의 난과 관련하여 송나라 여조겸은 동네 자시박이라는 책에서 미끼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꾼이고 함정을 파서 짐승을 잡는 것은 사냥꾼인데, 사람들은 낚시꾼이나 사냥꾼보다 잡힌 물고기나 짐승을 탓하고 있다라며 공숙단을 악인으로 모는 세평을 지적하며 간접적으로 정장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숙단이 난을 일으켰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정장공이 파놓은 함정에 공숙단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공숙단이 조금 잠못할 때부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질타하고 징계하지 그때는 뭘 하고 방치했다가 사건을 키워서 결국 소탕했느냐 하는 비판이 아닌가 싶네요. 한마디로 정장공은 덕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시경정풍 수구전에서는 공숙단의 풍모와 기상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 공숙단의 모습이 아니고 공숙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숙단을 미화하기 위하여 퍼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 내용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장공은 공숙단의 난을 진압한 후 반역을 모의한 무광과 공숙단이 주고받은 편지를 무광에게 건네며 공숙단의 반역에 무광의 책임도 있다며 질타하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무광을 만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는 무광을 성령에 안치하였습니다. 정장공의 명령을 제족이 집행했는데 무광은 제족으로부터 자신과 공숙단이 나눈 밀서를 되돌려 받고는 정장공을 볼 면목이 없다며 크게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정장공도 모친에게 반역의 책임을 물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721년 효성과 형제가 자별한 영곡의 관리 영고숙은 무광에 대한 정장공의 처분에 대하여 어미가 비록 어미답지 못하더라도 자식이 어찌 자식의 도리를 저버릴 수 있으랴 라며 정장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갖고 간 올빼미를 내놓고 올빼미는 밤에는 티끌만한 아주 작은 것도 보지만 낮에는 집채만한 것도 못 보며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서는 그 어미를 쪼아먹는 아주 고약한 새다라고 말한 후 무광에 대한 처분은 마치 올빼미의 처사와도 같다고 핀잔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고숙은 정장공과 대화하면서 정장공도 무광에 대한 처분으로 괴로워하나 또 맹세한 것 때문에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고규에 가상 황천을 만들어 거기서 정장공 모자를 상봉하게 하였습니다. 정장공이 맹세를 깨지 않고도 무광을 복양할 수 있게 한 것이었죠. 정나라 백성들은 정장공의 효심도 칭찬했지만 영고숙의 지혜도 칭찬하였습니다. 한편 위안공은 공손날의 말만 믿고 위군을 내주어 위군이 너면을 쳤는데, 이때 위안공은 정장공으로부터 정나라 변이 공숙단의 난이라는 서신을 받고 자신이 자칫
반군을 도울 뻔했다며 미군에게 철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공손활이 이끄는 위군은 계속 너면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장공이 대로하여 위군을 쳐서 너면에서 내쫓고 위나라 땅까지 추격했는데, 이에 위안공은 정장공에게 사과의 서신을 보냈고 정장공도 이를 받아들이고 철군했습니다. 어떻든 끝은 화해하는 것이었죠. 공숙단 난 때의 정군과 위군의 교전 상황과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5회에서는 정군과 위군이 너면에서 싸웠지만 어떻든 그 끝은 정장군과 위안공이 화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 노원공 원년과 인연조에서는 공숙단이 난 때 위안공은 공손활의 구원 요청을 수락하여 정나라 너면을 침공했고, 이에 정장공도 대로하여 왕군과 서객군사와 함께 위나라의 남쪽 변방을 치는 한편 주나라에도 청병했으며, 또 기원전 721년 12월에도 공손활을 도운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정군이 위나라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춘추자전의 기록이 맞다면 동주일국지 제5회의 묘사와 같이 정나라와 위나라의 관계가 간단하게 수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위안공은 자신을 속인 것이 괘씸하기도 하고 또 정장공의 화도 풀어줄 겸 공손활을 생포하여 정나라에 넘기려고 했으나 정장공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손활을 용서해달라는 무광의 부탁도 있었지만 공손활이 더는 어떻게 할 만큼 힘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였죠. 열패결국지의 이번 회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기회를 잃을 뻔한 정한공을 일깨운 여관주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팩트체크에서는 정한공과 주순왕의 가족관계에 대한 상이한 기록, 공숙단의 죽은 시기에 대한 상이한 묘사, 공숙단 난 때의 정군과 위군의 교전 상황에 대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류청총이란 절세미인인 한나라 궁녀 왕소군의 무덤의 풀만이 홀로 푸르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슬픈 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 원제는 자신을 시중들 궁녀를 선발할 때 직접 궁녀의 실물을 보지 않고 궁에 소속된 화가가 그린 궁녀의 용모를 보고 선발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자연히 궁녀들은 자신의 용모를 잘 그려달라며 화가에게 뇌물을 바쳤고, 화가는 받은 뇌물의 질과 양에 따라 궁녀의 용모를 그렸습니다. 이때 궁녀 왕소군은 자신의 얼굴에 대한 자부심도 있은 데다가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얼굴을 꾸민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원제가 받아든 그림 속의 왕소군의 얼굴은 밉상이었고, 이에 따라 왕소군은 원제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한나라가 흉노를 달래기 위해 흉노에 하사하던 여인에 선발되어 흉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소군은 흉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다가 끝내 독약을 먹고 자살했고 오랑캐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왕소군이 묻힌 땅의 풀은 원래 흰색이었는데 왕소군 무덤의 풀만은 푸르러 이를 청총이라 했다고 합니다. 화가나 원제가 인정하지 않은 왕소군의 미모를 땅은 뇌물을 받지 않고도 인정한 셈이네요. 어쩌면 왕소군의 이런 슬픈 사연이 그녀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꼭꼭 부탁드립니다.